청약시 이제 무주택 강조 금액을 확대를 한 겁니다. 3기 신도시 뭐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요. 지금 이제 현재 부동산 정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실천 계획들이 몇 개가 나왔죠. 3기 신도시에 대한 부분들도 나왔고, 공공택지에 대한 전매 제한을, 주택 용지에 대한 전매 제한을 좀 한시적으로 좀 완화시키는 부분들, 뭐 그런 것도 나왔고, 그리고 지금 분양에 대한 1주택자에 대한 무주택자에 대한 개념 자체를 조금은 완화하는 방향이 몇 개가 나왔습니다. 예. 근데 그게 이제 과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정상화를 만들 수 있는 여지를 만들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는 어제 나왔죠. 원희룡 장관이 이제 6만 6천 호의 규모의 남양주 왕숙 신도시 착공식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착공식에 가서 이제는 이제 첫 삽을 뜨게 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오해하면 안 되는 게요. 첫 삽을 떴다는 게 건물을 짓겠다는 게 아닙니다. 일단은 택지를 조성을 한다고 하면요. 그 택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그냥 건물을 짓는 게 아니라 도로도 만들어야 되고요. 땅을 분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파트가 들어갈 수 있는 토지를 정리를 해 놓는 겁니다. 그게 정리가 된 다음에 그 땅들을 이제 민간이든 팔고, 그 다음에 공공에서 거기에서 건물을 짓고 하는 과정이 거쳐지게 되는 거죠. 근데 착공식을 했지만요. 이제 토지를 그냥 이제 조성할 수 있는 착공을 했다는 거지 건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토지를 부지 조성하는 어떤 시간만 해도 적어도 2년 이상이 걸립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원희룡 장관은 2025년도에 본청약을 하고 2026년도에 입주를 시키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상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왕숙 신도시뿐만 아니라 지금 보시면은 3기 신도시인 고양 창릉, 그다음에 하남, 교산, 부천 대장, 하남, 교산, 부천 대장 4개 지구를 올해 안에 순차적으로 착공에 돌입하겠다라고 했는데요. 토지 보상이 이제 웬만한 건 좀 다 끝난 건 맞습니다. 몇 개 지금 일부는 조금 남아 있는 게 일부가 있는데 대부분 다 끝났고, 가장 빠르게 끝난 인천 계양 같은 경우는요. 작년 11월 달에 신도시의 토지 조성에서 첫 삽을 떴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요. 신도시 왕숙에 착공했죠. 착공해서 지금 계획대로라면 2024년도 하반기에 본청약하고 2026년도에 이제 입주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려면요. 뭔가 진도가 나가는 시그널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3기 신도시 첫 삽 뜬 다음에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론 행정적으로나 이런 처리를 하고 있지만요. 속도가 지금 거의 안 나고 있습니다. 근데 남양주 완숙 신도시는 또 어떨까요? 그리고 왕숙 신도시 같은 경우는 GTX B 노선이 이제 지나가고 9호선이 들어가는데 그 9호선이 하고 맞물리기 전에 얘들이 2026년도가 계획이라면은 얘들이 이제 진입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상당히 불편한 도시가 되겠죠. 저기 다산 신도시가 교통이 매우 불편하잖아요. 이제 별내선이 들어가면서 이제 앞으로 이제 2년 내에 들어간다고 하면은 이제는 괜찮아지는데, 왕숙도 이제 만약에 2026년도에 완성이 된다고 하면은 그런 상황들이 연출이 되겠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왕숙 신도시의 토지가 이제 조성되기 하는 부분들을 착공을 한 거 최소한 2년이 걸리고요. 2년 다음에 그 땅을 또 팔아야 되고요. 그 판 거에 대해서 또 건축 계획들을 세워야 되고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요. 2026년까지 될 가능성들이 조금 많이 희박합니다. 입주를 한다는 건요. 계양신도시도 2026년도인데 희박합니다. 제가 왜 이걸 희박하다고 얘기를 하냐면요. 과거에도 이런 선례가 있었거든요. 지금 인천 계양도 조금은 뒤처지고 있다고 했는데요. 조금 다른 케이스지만요. 옛날에 이런 적이 있습니다. 생애 최초, 생애 최악, 사전 청약 때문에 10년째 떠돌이. 과거의 MB 정부 때 정부의 정책의 실천 사례인데 약간의 실패의 사례이기도 하죠. 시간이 지연되면 실패의 사례입니다. 가밀지구에 한라비발디 아파트가 있습니다. 지금은 입주를 했습니다. B4 블럭인 가밀 한라비발디가 원래 계획이 2010년 11월에 사전 청약을 했습니다. 계획은 2013년도에 본 청약을 하는 거고 2015년도에 입주 예정이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됐을까요? 2010년도 11월에 사전 청약을 하고요. 그다음에 뭐 보상 문제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어려워가지고 2018년도에 본 청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입주를 했습니다. 4년이 지연이 됐죠. 4년이. 그래서 아마도 지금 이 정부의 정책에서 총선이 얼마 남지 않고 이제 여러 가지 실천 계획들을 가시화시키는 어떤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열심히 뭔가를 이제 표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고려를 하는 어떤 정계적인 부동산 정책들이 분명히 계속적으로 나올 겁니다. 나오는데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건요. 이게 쉽게 되진 않을 겁니다. 빠르게 되진 않을 겁니다. 2026년도 나오는 게 거의 없을 겁니다. 빠르면 2028년도 그 이유가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사전 청약이라는 게 좀 모순된 게 착시적 공급이거든요. 이걸로 공급으로 시장을 안정화시키려고 사실은 문재인 정부 때 사전 청약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이 공급으로 청약을 했다고 해서 시장이 안정화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물론 실천을 하려고 하겠지만요. 이게 정부가 계획한 대로 시장이 또 따라오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것들이 계획대로 되는 사례들이 막 생각보다는 크지 않을 걸로 생각됩니다. 철도도 사실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별내선 보십시오. 계획대로 시간이 딱딱 맞춰졌습니까? 안 됐습니다. 대부분의 철도는요. 철도가 완성된 다음에는 그 철도가 시간을 지켜주지만요. 철도를 계획함에 있어서는요. 그 계획이 완공되는 준공되는까지는 그 계획들이 실천적이고 그다음에 계획한 목표일까지는 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부의 정책은 이 의지와 의욕과 달리 시장의 반응에 따라서 지연되기도 한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3기 신도시는 지연이 될 가능성들이 크다. 네, 이제 그 얘기를 좀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현실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응을 해야 될까?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사전 청약보다 더 나은 것이 민간 청약 분양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전 청약은 아직 토지 조성도 안 된 거고 그리고 이 분양가라는 부분들은요. 본 청약이 되어서는요. 지금보다 더 비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간 청약의 분양권 자체가 그리고 민간 청약에 대한 경쟁률이 세고 분양가도 비싸지만요. 사전 청약보다는 더 나은 상황이 전개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사전 청약보다는 집을 미루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민간 청약 분양권으로 하는 게 더 좋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민간 청약 분양권보다 더 나은 선택이 뭐냐면요. 신축이든 구축이든 기존 주택을 선택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민간 청약은 확률이거든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확률에 맡길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민간 청약에서 지금 당장 도래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도래한 게 광명의 트리우스 광명 2구역이 3,344세대 중에서 일반 분양이 730세대가 하잖아요. 그거 이제 하는 부분들 이거 도래했잖아요. 그거는 넣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붙으면은 좋을 수 있고 떨어지면 아쉬울 수 있는 거지. 근데 그거를 분양권이 있는 거를 계속 주구장창 넣는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확률에만 의지하고 선택에 대한 부분들이 아쉽게 될 수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뭐 지금 제가 이번 주에 주목할 게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 광명동의 트리우스 얘도 비쌉니다. 11억 12억 합니다. 30평대가. 그리고 요거랑 그다음에 더샵 강동 센트럴시티라고 천호역 인근에 670세대가 분양하는데 그중에서 일반 분양을 한 168세대를 분양을 합니다. 이것도 비쌉니다. 25평이 10억이고 30평이 14억입니다. 비싸죠. 비싸지만은 그래도 요 비싼 가격에 불구하고 가치는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이제 민간 청약에 대한 부분들 분양권들이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은 시도는 할 수 있습니다. 당장 도래한 거는. 근데 이거를 다음 주, 다다음 주 하면서 1년, 2년 세월을 보내는 거는 아쉬운 선택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민간 분양권보다 더 나은 선택 기존 주택이라는 건요. 기존 주택은 기다리는 게 아니라 확률이 아니라 내가 손품과 발품을 팔면요. 내가 의지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기존 주택입니다. 그러면 기존 주택이 안 오르느냐? 물건을 잘 선택하면은 분명히 인플레이션에 반응을 잘 하거든요. 잘 합니다.
잘 하기 때문에 우리의 현실적인 방법은요. 사전 청약을 기다린다. 이게 아닙니다. 그리고 분양권을 주구장창 청약에 넣는다. 이것도 아닙니다.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기존 주택을 관심을 가진다. 이게 가장 현실적인 대응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또 뭐 사전 청약이랑 공공에서 나오는 거 보면은 그 공공주택의 뉴홈이라고 이제 이런 게 이제 정부에서 이름 정해가지고 뭔가를 하죠. 그래서 뭐 공공임대 분양주택이라고 해서 좀 유사하게 해서 6년 동안 저렴하게 임대료로 주고 거주한 다음에 6년 뒤에 후분양으로 이걸 분양을 할 수 있는 우선권을 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그거 안 좋은 사례들 많이 봤어요. 그렇게 쭉 세입자로 살다가 나중에 집을 살려고 하는데 분양가가 너무 비싼 거예요. 대출은 잘 되죠. 근데 분양가가 너무 비싼 거예요. 인플레이션을 그 기간 동안에 6년 동안에 반응을 못하고 대응을 못한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또 아쉬운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전 청약이라든지 뉴홈에서 사실 뭐 이번에 왕숙뿐만 아니라 구리 갈매 역세권에도 뭐 선택형 남양주 진접에서도 뭐 선택형으로 해서 뭐 이제 공공에서 뉴홈으로 나오는 게 있는데 이익 배분형 뭐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저 개인적으로 그게 되게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토지와 건물에 대한 것들을 분리해가지고 그 부분들을 정부와 우리가 이익을 같이 공유하는 부분들은 조금은 좋은 물건들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런 공공 분양, 사전 청약 이거보다 더 좋은 거는 민간 청약의 분양권. 민간 청약보다 더 좋은 거는 지금 현재 확률에 의지 않는 기존 주택에서 내 재정에 맞는 물건을 찾는 게 가장 나은 선택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기존 주택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확산이 되고 있잖아요. 지금 보시면은 9월에 전세 전국 집값이 3개월 연속 상승했고 전세값 상승폭도 2배로 증가하고 있다. 지금 이제 9월, 10월 돼서 아마 가계 추이에 대한 부분들을 보시면은 가격들이 둔화되는 지역들 급하게 올랐다는 건 조금은 잠잠한 지역들이 있지만은 올라가는 지역들이 더 퍼지고 있습니다. 어떤 지역은 둔화되었고 어떤 지역은 오르지 않았고 어떤 지역은 오르기 시작한 지역들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구분하는 건요. 그 지역의 대장을 한번 보십시오. 대장들이 움직였으면요. 그 후속 조치로 그 주변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그보다 조금 못한 물건으로 퍼지는 양상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장이 기존 주택이 좋은 이유는 아직까지 최고점까지 인플레이션이 작동하지 않았고 지금 거래량이 옮겨붙는 지역이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기회가 될 수 있으니 민간 분양권으로 무조건 새 집만 선호를 하는 게 아니라 기존 주택으로 현금에 맞는 부분들을 잘 찾아보시는 게 좋다라는 생각을 한번 가져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청약 시 이제 무주택 강조 뭐 이거 말고 여러 개 있습니다. 도시형 생활 주택에 대한 부분들도 완화하고 뭐 몇 개가 있는데 그냥 조금 필요한 거 2개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 청약할 때 지금 현재는요. 그 전용 면적 60평방미터 이하짜리 공시 가격이 1.3억 이하인 주택을 보유하면요. 이거를 무주택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은 8천만 원. 근데 이번에 이거를 좀 개정을 하는 게 수도권은 1억 6천, 그다음에 지방은 1억으로 각각 이제 상향해서 이제 유도를 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되면은 원래는 60평방미터 이하짜리 주택 중에서 공시 가격이 1.3억 미만인 경우에는 지금 현재 민영이라든지 공공주택의 일반 공급이라든지 특별 공급까지 이제 확대를 하지 않고 그냥 한정 지어 가지고 주택을 살 수 있었는데 이거를 금액을 확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청약 유형 자체를 민간 특별 공급, 그다음에 공공주택의 일반 공급, 그다음에 공공주택의 특별 공급까지도 다양하게 이 무주택으로 간주를 해가지고 청약을 넣을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이게 된 게 아마도 이제 뭐 청년들이라든지 조금 사회적 약자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이 부족해가지고 싼 물건을 사잖아요. 뭐 도시형 생활주택도 사고 뭐도 사고 이렇게 여러 개 하는데 그게 되게 작아요. 근데 이것 때문에 주택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분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회를 확대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민영하고 공공에서 공급하는 청약의 기회도 확대하고 그 돈 자체를 공시가 기준으로 1억 6천, 지방은 1억이니까 아마 수도권은 아마 한 2억 5천, 3억 미만짜리, 2억 5천에서 3억 미만짜리 주택이면은 가지고 있으면은 이런 분양에 대한 무주택자
로 간주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지방에 1억이면은 한 이제 1억 8천에서 2억 정도가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 무주택으로 간주된 기준이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들이 오늘도 좀 나왔는데 과연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장에 영향을 미칠까? 예. 청약 요 부분들은 작은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좀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3기 신도시도 공급에 대한 효과들은 나중에는 있을 건데 지금 당장 이게 뭐 첫 삽을 떴다고 해서 지금 당장 나올 공급 물량이 아니고 착시적 공급 물량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감안하고 시장을 좀 바라보는 게 이제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